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관세는 11일이나 12일 발표하고 즉시 발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나라로부터 알루미늄 수입에 관세가 적용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구체적인 발효 시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 루마니아에 이어서 중동 전차 시장을 공략합니다. 업계에서는 전차 교체 수요가 18조 원에 달하는 중동 시장 확보에 성공할 경우 해외 방산 부문 수익성이 한껏 성장한 현대로템이 올해 무난히 영업이익 1조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7일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린 중국 헤이룽장선 하얼빈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APEC 정상회의에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은 관례라며 참석을 고려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중 관계의 급물살이 탈지가 주목됩니다. 최태원 회장이 인공지능 로봇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그룹 계열사 인텔리전트 팩토리 구축에 투입된 로봇 기술을 상용화하고 향후 범용 인공지능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는 청사진을 그려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오후장 들어서 오히려 그 탄력세가 더욱더 높아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 대금을 합산했을 때도 10조 원이 넘어가는 수치로 양호한 수급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우리 국내 증시는요. 굉장히 잘 버텨주는 흐름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장의 기회들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뉴티스 코너는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이니까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함께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 톡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생각보다 강한 우리 시장 연출되고 있죠.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김태성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바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이게 사실은 저도 오프닝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일단 관세 전쟁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풀어볼까요? 헤드라인부터. 네, 일단 결국엔 주말 사이에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지난 9월 달, 10월 달,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자 시절에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국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관세에 대해서 피곤한 하루하루가 지나갈 것이다 많은 고민을 했었죠. 그 흐름들이 지난주 2월 3일 날 처음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를 한다고. 하지만 하루 만에 한 달 유예를 한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며칠도 안 돼서 주말 사이에 또다시 관세에 대한 그것도 상호 관세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나타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고 또 우리나라 오늘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25%를 추가로 관세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어요. 하락 마감한 이유는 뭐였냐면 당연히 관세로 인한 무역 협상이 아니라 무역 전쟁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미국도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에 따른 피로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출발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중반, 이 후반부로 지금 갈수록
정도로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지만 기관의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개선이 되면서 제법 좋은 모습을 좀 보였던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그 안에서 지금 철강 관세에 대한 뉴스가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작 우리에게 호재일 것인가 아니면 악재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저는 오늘 좀 잘 정리를 해드리려 해요. 장 초반에 분명히 뉴스만 놓고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 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악재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장 출발하고 오히려 철강주 올라가고 알루미늄주 올라가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오전에 강한 모습을 뒤로 한 채로 지금 대다수의 철강 혹은 알루미늄 관련주들을 보면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아침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원인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쿼터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물량은 관세가 제로인 상태에서 협상이 됐었죠. 그런데 이 협상을 했었던 시기가 언제였냐? 트럼프 1기 때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한참 발발했을 때 나왔었던 이야기, 나왔었던 협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번에 추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쿼터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장 초반에 철강주와 알루미늄주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뉴스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지만 쿼터제에 대한 부분도 다시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쿼터제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 산업 기준으로 보면 이거 잘하면 우리나라도 관세 부과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장 중반, 장 후반부로 갈수록 철강주, 알루미늄 관련주들은 지금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겠지만 결국 투자자분들의 유연한 대응이 만약 받쳐준다면 저는 이러한 안 좋은 악재와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을 저는 잘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중에서 저는 세아제강이라든지 세아제강 지주와 같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강관을 만듭니다. 강관이 어디에 많이 필요하냐면 천연가스라든지 석유화학을 추출하는 데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릴 베이비 드릴. 결국 이제 트럼프가 이번 어떤 정부에서 가장 강하게 내밀고 있는 슬로건이 이제 드릴 베이비 드릴, 땅 파서 석유화학 추출해서 이걸 다른 나라에 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강관을 만드는 기업들은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세아제강과 세아제강 지주를 보면 다른 철강과 다른 알루미늄 관련주하고는 다르게 지금 현재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미국 내 직접적인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세아제강과 세아제강 지주가 만드는 제품을 대체할 만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철강 관련주 뉴스를 통해서 윗골이 달리고 있고 조정을 받고 있는 쪽을 쳐다보시기보단 장 초반 대비해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 추적을 하신다면 저는 안 좋은 뉴스와 안 좋은 수급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 지금 제법 많이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입니다. 사실 일행정부 때는 쿼터제를 통해서 일정한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 리스크들을 피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철강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산업적으로 눈을 넓혀 본다면은 이런 관세 리스크 철강주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자주 빈번하게 거론이 되는 게 자동차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응을 어떻게 해봐야 할지 사실상 통계를 봐도 우리가 미국에 파는 자동차 양 대비해서 미국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팔리는 양은 너무나 작거든요. 적죠. 너무나 타겟이 되게 좋은 품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는 사실
FTA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저는 뭐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은 계속 뉴스플로우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직까지는 크게 충격은 없을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미 그러니까 미국 자신들을 상대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취하는 이익이 사실은 굉장히 큰 나라 중에 속하거든요. 1위부터 10위를 나열했을 때 우리나라가 8위에 해당이 된답니다. 굉장히 작은 어떤 나라임에도 그렇네요. 불구하고 크게 네. 기준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관세에 대한 칼을 빼어들 때 가장 크게 타겟이 될 종목은 크게 첫 번째로는 반도체, 두 번째로는 자동차, 세 번째로는 무엇이 지금 이제 선상에 오르고 있느냐? 화장품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를 할 때 이쪽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좀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자동차가 피해를 많이 받는 쪽 크게 두 기업이 있습니다. 멕시코에 실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당연히 기아. 그리고 현대 위아를 꼽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안에서도 여전히 지금 시세가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 괜찮고요. 현대 글로비스 괜찮고요. 뭐 현대 글로비스는 자동차 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결국 이 현대 그룹 내에서도 지금은 가는 쪽에 계속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 마켓 쇼쇼쇼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우리가 작년 여름에 한참 선호했던 SL, 서현이와 화신과 같은 전통 자동차 부품주들은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줄이는 게 지금은 좋은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는 그 기조 그대로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에 거기서 매도한 자금을 한 곳에 집중을 시킨다라고 하면 현대 모비스 쪽을 한번 바라보시는 게 지금 가장 좋지 않겠는가? 캡티브 물량, 그러니까 현대 기아만 바라보면 당연히 관세에 대해서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죠. 하지만 이 현대 모비스를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논 캡티브 물량, 그러니까 GM 물량도 있고요. 미국 브랜드사에 대한 물량도 있기 때문에 어떤 관세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아직까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에 따른 사실은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한 악재는 관세. 호재는 환율.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일정 부분은 상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우선 자동차 산업 본연의 힘, 그러니까 판매 대수에 더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판매 대수는 괜찮은데 관세라고 하는 장벽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난다. 그것들이 확인이 되는 시점이 온다고 하면 저는 자동차주들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때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의 피해도 보지만 환율의 네. 수혜도 보는 업종이 자동차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부품주 쪽은 관세 피해가 조금 덜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요. 오히려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서요.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기. 자율차의 핵심 부품 시장을 잡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MLCC 업종은 그간 너무 안 좋기도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이제 반전이 있는 건가요, 시장에서? 말할 건덕지가 없었죠. 근데 정말 오랜만에 이 MLCC라는 단어를 저도 저도요.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사실 시장에서 잊혀졌던 분야, 하지만 잊혀졌다고 해서 수요가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전기 제품의 이제 쌀이라고 불리울 만큼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MLCC, 사실 이 MLCC를 만드는데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바로 이 MLCC 기업에 처음에 뛰어들었죠. 특히나 모바일이 잘 나갈 때보다 이 전기차라는 것이 생겼을 때는 모바일보다 수백 배 더 많은 MLCC가 필요하다고 하니 굉장히 많은 테크 기업들이 MLCC를 만들어 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처음에는 아무리 중요한 부품이어서 가격이 굉장히 높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양산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게 되면 재고가 쌓입니다. 그럼 재고가 쌓이면 해당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수익성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산업이 MLCC였는데 문제는 어디서 나타났냐면 그렇게 잘 팔릴 거라 생각했었던 전기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보다는 약간
정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MLCC는 많이 만들어놨지만 재고는 많이 쌓여있고 소비는 촉진되지 못하다 보니 그동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 실적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지금 그럼 실적이 많이 좋아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MLCC라고 하는 산업의 과거의 패턴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가 생산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 수백 배 더 많이 들어가니까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라고 했었던 것처럼 이 지금 시장 AI와 로봇이 마냥 굉장히 또 양산을 많이 하게 되면 지금 MLCC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그들이 말하는 투자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오늘 방송에 갖고 나온 이유는 그런 내피셜적인 이유만은 아닙니다. 숫자로 체크가 됐어요. MLCC의 시장의 선두는 일본의 노무라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노무라의 MLCC 가격이 점차 작년 4분기부터 회복이 되고 있음을 숫자로 팩트 체크를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재고가 내려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재고가 내려간 데는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을 덜 했거나 생산은 똑같이 했는데 수요가 많거나 전자라면 당연히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의 상승이 제한이 되겠죠. 하지만 후자라고 하면 그동안에 정말 많이 내려온 산업 분야인 만큼 또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일단 후자의 모습을 조금 가능성을 보이면서 MLCC의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고 실제로 데이터 센터와 AI, 지금 로봇의 어떤 산업의 확장에 따라서 실질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저는 이쪽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관련주들을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MLCC 하면 우리나라는 어디가 있죠? 삼성? 전기가 있죠. 물론 삼성전기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MLCC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중간중간에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유리기판도 굉장히 좋은 뉴스이고 여기에 본연의 모습, 본업에서의 어떤 회복세까지 겹쳐지게 된다면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사마콘덴서 그리고 코스모 그룹주들까지 한번 주가가 반등할 만한 명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높여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슬슬 증거금 100% 종목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매수 물량이 목끝까지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과거의 흐름을 놓고 보면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음을 인지가 되죠. 그럼 로봇주들이 만약 무너지면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기보단 로봇 때문에 그 다음 확장될 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다음 타자로 뭐 여러 가지 산업이 있겠지만 저는 MLCC도 그 순환매에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높기에 지금의 시점에서 MLCC를 미리 선점을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MLCC라는 단어 자체를 저희가 또 방송을 하면서 오랜만에 꺼내보는 것 같은데요. 시장에 충분한 모멘텀이 들어왔을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두드려 봐야 할 부분들은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염두를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삼성전기가 라이다용 MLCC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줬는데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도 짧게 한번 짚어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에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죠. 그래서 레이더, 라이다 센서는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실망감이 있었지만 지난주에 중국 BYD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기술력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자기들은 라이더, 레이더 센서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다수의 로봇주들이 사실은 카메라 모듈보다는 레이더, 라이더 센서가 지금 탑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다른 쪽보다는 바로 이 센서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레이더, 라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방산과 드론 쪽에도 지금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 삼성전기가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매출을 한번 크게 낼 수 있는 잔잔바리 말고요. 굉장히 크게 한번 낼 수 있는 돌파구를 지금 찾아내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MLCC 관련한 산업군들도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릴게요.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로봇을 움직였던 주인공이죠. SK 최태원 회장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톱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 주인공이 있죠. 올릭스라는 기업인데요. 어떤 연유에서 또 시장에 관심을 일으켰는지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올 들어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쪽은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또 정규장에서 추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SK그룹이 SK텔레콤을 주축으로 해서 AI 로봇 사업 본격화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월에 판교에 위치하고 있었던 AI 로봇 연구 조직을 본사 사업부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 연구 조직은요, 생산 시설에 활용될 지능형 로봇 출시하는 것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본사 사업부로 이전했다라는 의미는 이 로봇이 출시 임박했다라는 신호로 해서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 활용이 될까? 먼저 SK하이닉스와 SK온과 같은 SK그룹의 공장에 먼저 도입이 되고 추후 대외 사업으로 확장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 대표는 이 최태원 회장의 AI 특명에 발 맞춰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한 신규 프로젝트 기획을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TF팀 역시도 꾸리는 방안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SK온이 2대 주주로 있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SK텔레콤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력이 있죠. 이 이력이 좀 부각받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상한가 안착해 있는 모습이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로봇 관련 이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모두 다 일론 머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최종 목표는 인간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다 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특히 공무원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 활용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 효율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부서이죠. 이 부서의 직원들이 교육부 재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 AI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부품사들에게 부품 점검 지침을 내렸다고 하고, 그리고 올해 옵티머스 10,000대 제작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해서는 외부 판매 역시도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로봇 상승 재료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정규장에서 또다시 로봇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올릭스입니다. 오늘 장의 주인공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전 거래일에 18%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 그리고 정규장에서도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 직행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풀리지 않은 말 그대로 점상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는지 이유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에게 기술 수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어떤 것을 기술 수출했나 살펴보자면 대사이사 지방간염, 그러니까 메쉬이죠. 이 메쉬 치료제 후보 물질을 기술 수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메쉬라는 질병은요, 술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발생해서 이어진 대사 질환을 의미합니다. 비만을 포함해서 만성 대사 질환이 그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질환이 바로 대사이사 지방간염 메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후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텐데 이 후보 물질은 리보핵산 간섭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유전자 활동을 억제를 시킵니다. 이것을 억제를 하게 된다면 체지방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비만으로 생기는 지방간도 개선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물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일라이릴리에게 이전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일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맡고 있는 이 올릭스가 다 완료를 하되 그 이후부터는 일라이릴리가 연구개발하고 상업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선급금과 마일스톤을 포함한 총 계약 금액은 6억 3천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따졌을 때 9,100억 원을 넘어가는 거의 1조 원 가까운 정말 큰 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올릭스 입장에서 이번 계약이 첫 빅파마와 맺는 가장 큰 딜이라고 보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시총 3,800억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업사이드 충분히 열려 있다라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라이릴리의 비만적응증 확장 유무가 추가 업사이드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비만적응증 확장 유무도 함께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와 음원, 음반입니다. 트럼프 관세 부과 본격화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좀 관세 부과되기 어려운 업종이 바로 엔터, 음원, 음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는 6월에 BTS가 복귀를 할 예정,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 콘서트가 또 열린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SM 같은 경우에는 10% 넘는 상승세,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5% 가깝게 슈팅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디어이 역시도 12% 강한 상승세 나오면서 52주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현지 시각 10일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정 이야기가 있었죠.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 부과한다고 합니다.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는 5% 넘는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나란히 3% 넘게 약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전기차와 2차 전지입니다. 이 테슬라의 1월 중국향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넘게 쪼그러들었다라는 소식 속에 주가가 3% 넘게 밀려나기도 했죠. 수소 트럭 제조사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 예정이라는 소식 속에 주가가 41% 넘게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면서 4% 넘는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3% 넘는 약세를 그리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희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폴더블 폰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가 잘 나오고 있는데 상승 재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오늘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의 시장은 어떤 한 줄 평을 남겨주실지 본부장님과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보통 이제 TV에 나와서 전문가 입장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할 땐 나무보다 숲을 보라라는 이야기가 원론적인 어떤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일단 시장이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큰 숲을 바라보기보다는 일단 나무를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응하셔야 굉장히 또 좋은 어떤 결과치를 좀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 올라가겠지. 막연하게 지수만 너무 믿고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의 어떤 속도에
밀접하게 좀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저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저는 큰 숲보다는 나무, 그러니까 종목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굉장히 좀 빠른 매매에 익숙하신 분들 혹은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 기회에 기준을 좀 만드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2기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한 굉장히 큰 변동성을 계속 몰고 다닐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시장 투자자들은 그 시장의 흐름에 조금 어떻게 보면 순응할 줄 아는 것도 저는 굉장히 투자에 좋은 포인트가 된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나무 고르기가 참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 저희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이슈로 넘어가서요. 오늘은 어떤 이슈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고 시장의 힌트를 얻어볼지 한번 5이슈를 나눠볼 텐데요. 본부장님, 오늘은 저희 어떤 이슈일까요? 정말 오늘 가지고 온 5이슈도 오랜만에 가지고 나온 분야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슈는요. 바로 폴더블 관련 뉴스입니다. 네. 이 폴더블이라는 이 단어도 벌써 어느덧 10년째가 된 것 같아요. 네. 이 폴더블 이제 제품이 나온 지 이제 나온다 해서 삼성이 만들고 또 삼성 다음에 뭐 중국 기업들 만들고 그 다음에 결국 애플도 접히는 또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 아니냐. 라임을 맞춰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말하다 보니까 애플도 지금 그렇게 삼성도 됐는데. 접어? 네. 그래서 이제 애플도 지금 삼성 따라 접어갈 네.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벌써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사실 두 기업의 입장차는 좀 다르죠. 삼성은 정말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지금 잡고 올라오고 싶은 심정. 애플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최근에 또 급격하게 조정을 받다 보니 이 조정을 타개할 만한 새로운 뉴스라든지 새로운 성장 엔진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폴더블 폰에 거는 기대감을 좀 충족시킬 만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이 가격에 이런 핸드폰을 왜 쓰지라고 처음에 네. 그랬는데 저도 잘 썼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더 좋은 제품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굉장히 또 수요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애플도 삼성이 혹은 중국의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폴더블 폰을 통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들도 무시할 수 없는 시장임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삼성도 차근차근 폴더블 폰에 대한 특허를 계속 내왔던 상황이에요. 만약 미래를 생각하면서 폴더블을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특허를 그렇게까지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까지 흐름을 놓고 보면 애플도 삼성 못지않게 좋은 어떻게 보면 폴더블 폰, 플립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차근차근 지금 특허를 진행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놓고 봤었을 때 정말로 애플이 이 접는 폴더블 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면 굉장히 큰 어떤 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타격이 조금 있겠죠. 네. 그런데 부품사들 입장에서는 애플이라고 하는 대형 고객이 하나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폴더블 폰, 이 플립이라든지 폴더블 폰이 자리 잡을 때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접히는 이 OLED, 그 접는 방법과 그 접혔을 때 그 주름을 어떻게 오랜 기간 유지할 거냐, 그 기술력이 이제 포인트였기 때문에 삼성이 수년을 공들여서 이제 만들어냈는데 만약 여기에 애플이 끼게 된다면 그들의 기술력은 굉장히 빠르게 삼성을 쫓아와 줄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폴더블 부품주들의 관심이 맞는 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디바이스에 AI가 탑재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갤럭시 시리즈에 AI가 탑재가 된다라고 해서 또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갤럭시 시리즈뿐 아니라 애플도 AI가 탑재가 되고 삼성 갤럭시도 본격적으로 AI의 확정이 되면서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첫 번째 탑재가 됐을 땐 얼리 어답터를 제외하고는 사실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선택을 하죠. 조금만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그래서 괜찮으면 다음 모델에 우리가 한번 지갑을 열어보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시점이 이제
점점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동안 많이 부진했었던 이 모바일 쪽에 대한 판매 수요가 확장이 되면서 여기에 폴더블이라고 하는 테마가 붙었을 때 굉장히 또 수혜 많이 받는 기업들이 지금 탄생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OLED 관련주들은 지금 폴더블 뉴스가 아니더라도 기판에 대한 뉴스가 붙어 있는 상태라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필옵틱스. 그런데 여기에 폴더블 폰이라고 하는 테마까지 붙게 되면 정말 가지 못했었던 선익 시스템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애플의 어떤 이 중국에서의 성과가 부진하다라는 이유로 같이 주가가 빠졌던 기업 LG이노텍도 고개를 들고 있으며 LG이노텍이 고개를 드니까 부품사 중에 가장 밀접한 또 기업인 BH까지도 바닥에서 지금 수급을 동반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 폰에 대한 뉴스는 계속 추적 관찰을 하시면서 제가 앞서 거론됐던 기업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지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계속 가는 기업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 가는 기업은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으시다면 그런 조정을 즐기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시다라고 하면 저는 바닥권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반등이 나왔을 때 세게 나올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과 기업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폴더블 폰이라는 모멘텀이 OLED 관련주들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은 이 LG이노텍 이야기를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애플의 수혜도 받고 피해도 많이 받았던 기업인데 그러면은 이런 모멘텀이 살아나면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을까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오랫동안 우하향 곡선을 그려왔어요. 그러면 악성 매물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단순히 폴더블 하나 만든다 그래서 그 악성 매물을 모두 소화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기업을 보자라는 건 뭐냐면 로봇. 애플도 여러분들 한 4년 전 기억하시나요? 자율주행 이야기 나왔을 때 애플의 애플카. 끝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결국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로봇은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또 애플이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 이것들이 계속 확대, 재해석되고 재생산이 되는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엔 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품사들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강력한 모멘텀도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부품사들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변동성을 원하신다면 제가 종목 하나 압축해왔거든요. 오늘 그 바로 한번 종목을 열어볼까요? 보는 게 네. 낫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바로 파인엠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파인엠텍. 아마 많은 분들 생소하실 건데 저도 생소합니다, 사실. 네, 파인엠텍은 힌지라고 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힌지. 그러니까 접었다 펼 때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첩이라고 하면 많이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문 열었다 닫았다 할 때 그 사이에 있는 경첩의 역할을 하는 것. 그거 이제 OLED에서 그 역할을 하는 부품이 이제 힌지인데 힌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장 힌지가 있고 외장 힌지가 있습니다. 사실 파인엠텍은 내장 힌지의 대표적인 기업이었습니다. 또 힌지하면 파인엠텍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 또 떠오릅니다. KH, 네. 바텍. 그런데 이제 요새는 파인엠텍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 기업의 기술력 차는 조금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요는 파인엠텍 쪽으로 혹은 수급도 파인엠텍 쪽으로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모습인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외장인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탑재되는 또 다른 디바이스의 외장 힌지가 탑재가 될 가능성이 앞으로는 더 많아졌죠. 왜냐? 접었다 폈다는 모바일 디바이스에도 적용이 되지만 로봇, 전기차, 그렇네요. 디바이스 모든 여러 것들에는 가지, 그죠? 다 접었다 폈다 하는 부분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힌지 시장은 계속해서 앞으로 더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품사 얘기할 때, 로봇 부품사 얘기할 때 감속기를 가장 좋은 점수를 줬던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계속 마켓 쇼쇼쇼에서 이야기를 드려왔지만 일본에서 수입해서 만들어내는 건 마진율을 높게 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산화. 내재화를 했다면 말이 달라지는 거죠. 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산화, 내재화가 모두 마무리가 된 파이엠텍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수요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수요는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왜냐?
지금 폴더블 6가 나오면서 굉장히 호평도 받고 있고 여기에 또 AI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의 어떤 수요를 또 자극시키는 부분들이 이제 겹쳐졌을 때 파이넴텍의 실적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기업들 좀 바라보시는 것보다 만약 폴더블과 그리고 애플의 폴더블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시면서 공감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파이넴텍을 지금의 위치에서 한번 베팅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산업적인 시선으로 봤었을 때 이 기업의 유망함이 계속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부장님과 다양한 이야기들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1부의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립니다.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 시장에 또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력을 끼쳤지만요. 우리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시장의 다양한 리스크들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당장 오늘과 내일 있을 증시 일정들 살펴보면서요. 시장의 모멘텀들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과 화요일 일정들 살펴볼 텐데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관세 리스크 시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었죠. 일단 관세에 관해서 이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건 많은 분들께서 아실 테니까요. 핵심적인 포인트만 좀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다수의 국가에게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세히 현지 시간으로 10일부터 11일간 그 관세에 관해서 구체화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내 산업적으로 살펴보면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2차 전지와 반도체 업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들은요. 지금 시장에서는 꼭 염두에 두시면서요. 시장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일정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감 이후에 내일 시장에서 도래할 수 있는 시장의 리스크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K조선과 양자기술에 관한 모멘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적인 스탠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내일은요. 한국 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에코프로비엠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대장주이기도 하죠. 오늘 시장에서는요. 2차 전지 관련 주들에 관해서 한 번쯤은 고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관련한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시가총액의 변동 사항들이 좀 있었죠. 물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금 시가총액이 변화되긴 했었지만요. 얼마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으면서 3위 자리를 등극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부분을요. 순위가 변동됐다라고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시장에 관한 트렌드가 변화됐을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영업이익률 변화 추이 관련한 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업이익 쇼크를 겪고 있는 배터리 업계인데요. 일단 셀 3사 역시도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급감했다라는 게 그래프상으로 확인이 되실 거고요. 소재주들도 보겠습니다. 소재주들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소재주들 역시도 LG화학과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굉장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영업이익의 낙폭을 겪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건데요. 이런 시장을 대변했던 한 가지의 이벤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2차전지 레버리지 ETN이 처음으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을 추종하는 그러한 상품인데요. 1,000원 미만이 되면 자연스럽게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탄력이 없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KB증권의 2차전지 ETN 상품이 또 한 번 상장 폐지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2차전지에 관한 전기차 수요 둔화와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일정 쪽으로 돌아가서요. 에코프로 BM의 실적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월 11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컨퍼런스 콜을 할 예정인데요. 자회사들의 실적 발표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자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연결 실적 자체가 영업 손실을 3,145억 원, 그러니까 적자로 전환된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영업 손실이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에코프로 HN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주요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에코프로 BM에 관한 실적은 어떨까요? 여전히 증권사들은 낙관이 아니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조 7,600억 원, 영업 손실은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만 보더라도 2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방 산업의 수요 둔화도 있었고요. 고객사들의 재고에 관한 조정도 있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이번 실적 발표로 전기차 업계가 좋지 않다라는 건 다시금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2차전지 관련 주들을 단순히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까요? 이미 숫자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기에는요, 아직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변환되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껴있는 정치적인 리스크까지도 여러분들 감안하시면서요, 지금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자, 그럼 저희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서요, 크립토 시장의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온체인 지표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온체인 지표는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관한 매수세가 얼마나 유효한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검정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비트코인의 매수 동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온체인 지표는요, 1개 미만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즉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가 될 텐데요. 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12월 중순 들어서는 순매수로 전환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 자체가 어느 시점부터는 다시금 우상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게 보이실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 참여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을요,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분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치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요, 이 개인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하루에만 16,627개씩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기관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매수까지 이어진다면 아직까지 크립토 시장의 수급은 줄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은 조정 국면이지만요, 작년 이맘때와 비교를 해보더라도요, 2배 이상 개인들의 순매수세는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타이밍에서 크립토 시장에 관한 흐름들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암호화폐 시장 어떤 흐름 나타내고 있는지 저와 함께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실은 뉴욕 증시가 열렸을 때는요, 조정 국면을 나타냈었는데요. 아시아 증시 개장을 하면서는 다시금 상승 국면에 돌아섰습니다. 현재는 92,000달러 선 나타내면서요, 10만 달러 선이 가까워지고 있는 분석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기관의 순유입도 있었고요. 비트코인 ETF 쪽에 관한 순유입세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적인 이벤트들이 시장을 끌어올렸다라는 해석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2,600달러 선은 유지해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이더리움 쪽으로는 비관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계속되는 시장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XRP 같은 경우에는요, 2.4달러 선 나타내면서 지난주 이 시간 대비해서도 반등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라나 코인이 오늘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는 더 큰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203달러 선을 나타내면서 그래도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회로 현재는 나타내고 있고요. 또 계속되는 솔라나 ETF에 관한 승인 소식들이 전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있는데요. 이 부분도 시장의 모멘텀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도지코인도 상승하고요.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의 마켓캡은 상승하지만 지금 테더코인이 또 XRP의 시가총액 뛰어넘은 상황이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또 암호화폐 시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5장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